여러분, 부채 폭발을 해서 금융위기가 온다. 이 경고는요,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입니다. 219.9%예요. 219.9%.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부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30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대로 부담이 될 거고요. 가계 부채는 가계 부채대로 부담이 될 거고요. 기업 부채는 기업 부채대로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민간 부채 비율, 여기에 정부 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930년대 대공황만 하더라도요,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결국 디폴트로 나타났어요. 디폴트라는 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요, 가계에서 디폴트가 나타나더니 좀 더 나아가니까 기업에서 디폴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공황으로 빠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딱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민간 부채만 하더라도 늘어난 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요. 2017년만 하더라도 GDP라는 게, GDP 이러면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이에요.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잖아요. 국가 부채까지 포함시킬 때는 3배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3배 가까이.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나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이 와중에 괜찮을까요? 이 와중에 제가 대공황도 작은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작은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금리 인상이에요. 작년 8월에 이미 인상을 했잖아요. 0.25%, 11월에 0.25%, 1월에 0.25%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1.25%의 금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민간 부채만 보자고요. 민간 부채만 2019년 3,776조 7천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요 4,130조 7천억 원, 2021년 2분기예요. 4,321조 3천억 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당장 말입니다, 2분기 이후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가 지금 0.75%나 올랐잖아요. 4,321조 3천억 원일 때 금리는 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25%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민간이나 가계, 민간 중에서도 가계나 기업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은요 전문가들마다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부터 먼저 폭발을 한다. 그 다음에 영끌한 사람들 20대 30대 여기가 그 다음 폭발한다. 그러면서 고령자들 여기도 만만치가 않다. 결국 약한 고리 순서대로 자영업자, 영끌, 고령자 이렇게 폭발해 가면서 가계부채에서 디폴트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대로 가면.
예.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가계부채에서 디폴트가 나온다는 것은 점점 확대돼서 기업으로까지도 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요 내수에서는 쩔쩔매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수출도 작년 12월부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민간 부채가 이게 버티지 못해서 소비를 이루지 못한다면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으로 이어져서 기업들도 결국 부채가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미 진행된 상황이 아니고 정점이 아니고 끝점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점이에요. 왜? 미국이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렸어야지. 말로만 통화긴축 하고요. 그동안 돈 풀었던 거 있잖아요. 시중에서 이 국채를 사들이거나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던 거 이것만 지금 이제 안 사들이겠다. 쉽게 말하면 돈을 이제는 안 풀겠다.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3월이 본격 시작이 되면 이게 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3월 말까지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 금액 이게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261조가 넘습니다. 은행권만 140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은행권만 140조니까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작은 충격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줄인상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그냥 부채가 많으니까 지금까지도 많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올해만이에요. 올해만 국고채 금리 상승폭입니다. 국고채 1년 만기물이 1년물이 0.11%가 올랐고요. 국고채 3년물이 0.481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10년물이 0.441이 올랐어요. 이 정도 수치면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등이라고. 이게 국채라는 게 있잖아요. 국채라는 거.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요.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그런데 국채가 금리가 오른다. 이 말은요. 이것은 나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하나는 채권의 액면가를 낮춥니다. 채권의 액면가를 낮춰서 팔고요. 여기에다가 금리는 더 많이 줍니다. 금리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채권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바로 그런 이유가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는 내려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 하면서 채권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그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말입니다. 액면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집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은 그대로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반대 현상이. 오히려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액면가는 떨어뜨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미 뭔가 조짐이 온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여러분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세요. 지금 거의 뭐 4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해요. 2.7280입니다. 2.7280. 이게 44개월 만에 최고치니까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죠. 안 팔리니까 이자를 더 주겠다. 이자를 더 주겠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금리는 어떨까요? 당장 말입니다. 국채금리 다음이 은행채죠. 그죠? 은행채.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나마 은행은 자금을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조달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채금리보다가 은행채 금리가 신용도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금리는 더 높겠죠. 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는 은행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은행채보다. 그 다음에 카드채는 여신채는 어떨까? 여신채는요, 이 회사채보다 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돈 빌리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민들이. 당장 말입니다. 은행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 올라갑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5년물 고정금리입니다. 5.77%, 6%에 육박합니다. 6%. 상단이 말입니다. 하단이 4.0%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 변동금리도 5.23%가 올라가고요. 상단이. 신용대출도 4.72%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대출만 말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채는요. 회사채는 또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기업의 금리도 올라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신채예요. 여신채. 카드 회사들 혹은 제2금융권에서 발행한 채권들 혹은 여신 전문으로 하는 데면 채권들 여기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요. 결국 말입니다. 서민들부터 무더기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부채에 대한 대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세워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서민이나 영세 중소기업까지 대출 만기 연장한 금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터지면요. 그냥 바로 금융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빨리 터질 수도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월등하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충격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위기 하면요. 웬만하면 외생 변수에 의한 위기였어요. IMF 외환 위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환이 부족했고 글로벌 해치펀드들이 외환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했다. 그래서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몰려왔고 그 금융위기가 우리에게도 외환위기로 그냥 그대로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008년 금융위기도요. 미국발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까지 세계로 번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온 사례인데 지금 부채 폭발은요. 우리 내부의 위기입니다. 외생 변수가 아니라 내재 변수예요. 내재 변수가 터지는 것은요.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외생 변수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강하기 때문에 수출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이게 내재 변수는요. 수출 자체까지도 수출할 기업들이 줄어드니까요. 수출 자체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요. 지금이
금융 위기의 어떤 끝점에 서 있다. 터질라 그러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